파평 윤씨 집안의 딸로 태어나 중종의 계비가 된 이 여인 문정왕후.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악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문정왕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났으나 권력욕이 강했다. 단 한 줄의 평가 속에 그녀의 일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1501년 파평 윤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파평 윤씨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윤호이고 아버지 윤지임 역시 고위 관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 역사와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성에게 학문은 사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1517년 17살의 윤씨는 중종의 계비로 간택됩니다. 중종은 이미 첫 번째 왕비 신씨를 반정공신들의 압력으로 폐위시킨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윤씨, 문정왕후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젊은 왕비는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미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훗날의 인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왕위 계승권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1534년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정치는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의 장이었습니다. 세자가 아닌 왕자들은 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반역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고 언제든 역모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 팔개굿입니다. 그녀는 아들 경원대군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오빠 윤원영을 중심으로 측근 세력을 키웠습니다. 윤원영은 누이의 든든한 후원 아래 빠르게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1544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인종이 급서합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실록에는 인종이 평소 병약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민간에서는 독살설이 떠돌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인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종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문정왕후였다는 사실입니다. 12살의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을 대신해 대비가 정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보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아닌 대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 모두가 문정왕후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명종은 왕이 아니라 허수아비였습니다.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단행한 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1545년 집권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대숙청이었습니다. 을사사화의 표면적 이유는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파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파의 대립이었습니다. 대윤은 인종의 외척 세력이었고 소윤은 명종의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윤원영과 그의 처첩이었던 정난정은 조직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등 대윤파 인사들이 모두 영모죄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살인파의 거두였던 이연적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을사사화로 죽거나 유배당한 사람이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조선의 지성들이 대거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는 을사사화를 사화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을사사화는 순전히 권력욕에서 비롯된 학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록은 을사사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이 권세를 이용해 사사로운 원한을 갚았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고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다. 라고요. 문정왕후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오빠 윤원영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었고 그가 저지르는 만행을 방조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조선의 지성은 황폐화되었습니다. 학문을 하던 선비들은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황, 이이 같은 대학자들도 조정에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문정왕후 시대에 조선의 학문과 정치는 퇴보했습니다. 윤원영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승진하려면 윤원영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능력과 무관하게 돈으로 모든 인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는 배척되고 무능하지만 돈 많은 자들이 요직에 앉았습니다.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윤원영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강탈하고 불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윤원영의 집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화려함이 왕실보다 더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는데 윤원영의 집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국가 재정도 파탄났습니다. 윤원영은 개인 치부를 위해 국가 재정을 유용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제대로 된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외구가 침입해도 무능하게 대응했습니다. 윤원영은 국방보다 권력투쟁에만 집중했습니다.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의 국방소활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총애한 인물은 윤원영과 승려 보우였습니다. 윤원영은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무능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자행했습니다.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았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윤원영의 집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정난정은 더 악랄했습니다. 윤원영의 첩이었던 그녀는 총명하고 교활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은 정난정은 사실상 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녀가 미워하면 대신도 파직되었고 그녀가 좋아하면 무능한 자도 출세했습니다. 실록은 정난정을 음험하고 잔인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보우는 문정왕후가 가장 신임한 승려였습니다. 봉은사 주지에서 선종과 교종의 최고 지위인 판선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우에 대한 문정왕후의 신임은 각별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조선은 억불 정책을 국시로 삼았지만
그녀는 불교 부흥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보울을 선교 양종 판사라는 최고 지위에 앉히고 국의 사찰을 중창하고 승려들에게 도첩을 발급했습니다. 도첩이란 승려 신분을 증명하는 일종의 허가증인데 이를 사고 팔아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금은 왕실 재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보우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재물을 탐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상소를 올려도 문정왕후는 보우를 비호했습니다. 오히려 보우를 비판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승려가 권력을 휘두르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교 정책은 백성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사찰 중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그 부담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도첩 제도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었고 승려가 되면 군역과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양민들이 때로 사찰로 몰려들었고 국가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신하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불교 정책을 비판했지만 문정왕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신하들을 탄압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보우는 문정왕후의 힘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승려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 탐욕을 부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정난정, 보우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정난정은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원한을 갚고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았습니다. 실록은 정난정을 교활하고 음험하며 탐욕스러운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윤원영 역시 부정부패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명종은 어떠했을까요? 20살이 넘어서도 친정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명종 8년, 1553년이 되어서야 수렴청정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실권은 여전히 문정왕후가 쥐었었습니다. 명종은 무기력한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명종을 평가할 때 항상 문정왕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명종시대의 혼란과 부패는 결국 문정왕후의 장기 집권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1565년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65이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조선의 실권자로 군림하다 간 것입니다. 그녀가 죽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신하들은 윤원영과 보우를 탄핵했습니다. 윤원영은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되었습니다. 정난정도 처형당했습니다.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호송도 중 관노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그녀가 죽자마자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명종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외삼촌 윤원영을 탄핵했습니다. 윤원영은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정난정도 처형당했습니다. 승려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죽었습니다. 20년간 조선을 종먹었던 부패 세력들이 일소되었습니다. 명종은 유능한 신하들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을사사화로 화를 입었던 살인파를 복권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1살까지 어머니의 그늘에서 지낸 탓에 정치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을 다루는 법을 몰랐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서툴렀습니다.
20년간 무너진 국가를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명종은 30대 초반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몸을 망친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겨우 친정을 시작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567년 6월 명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진정한 친정을 한 기간은 겨우 2년이었습니다. 22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실제로 왕노릇을 한 것은 단 2년뿐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후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명종에게는 순혜세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실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을사사화로 인한 살인파의 피해의식은 이후 당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외척 정치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명종 이후 선조, 광해군, 인조 시대에도 외척들은 권력을 농단했습니다. 문정왕후가 만든 선례가 반복된 것입니다. 왕권도 약화되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 때문에 무능한 왕이 되었고 선조는 반개 출신이라는 약점 때문에 신하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시기에 조선의 왕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맞았을 때 조선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총명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권력욕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국가와 백성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망쳤습니다. 역사는 문정왕후를 조선의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그 평가가 지나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을사사화는 정당화될 수 없는 학살이었고 윤원영과 정난정의 부패를 방조한 것은 통치자의 책임 방기였습니다. 명종을 무능하게 만든 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권력욕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외척 정치는 구조적 문제였고 여성이 권력을 행사할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대비들도 수렴청정을 했지만 문정왕후만큼 오래, 강력하게, 잔인하게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문정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괴물이 됩니다. 문정왕후는 처음부터 악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그녀는 선을 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을사사화를 할 때도 명분은 역모를 막기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교를 부흥시킬 때도 명분은 백성의 종교적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첩을 팔아 왕실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분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추악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명분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문정왕후의 명분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졌으며 아들은 무능한 왕이 되었습니다. 명분으로 실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문정왕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권력은 견제되어야 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고귀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는 재앙입니다. 문정왕후는 156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는 을사사화의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고 왕실은 대가 끊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를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정왕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악명뿐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를 권력욕이 강하고 잔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녀를 조선 최악의 악녀로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부정적 수식어가 붙습니다. 문정왕후의 삶은 오답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을 해도 되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장기 집권이 허용되어도 되는가? 문정왕후는 이 모든 질문에 잘못된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당대에 증오받았고 후대에 악명을 남겼습니다.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아들을 망쳤고 왕실을 지키려 했지만 왕통을 끊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정왕후 같은 인물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권력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명분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명분이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합니다. 조선 최악의 악녀 문정왕후. 그녀는 강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20년간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과 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정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정왕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시대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성은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가? 문정왕후라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족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는 결국 우리 몫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재해석해야 할 살아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오늘도 한국사 탐험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